반갑습니다. 김영무의 장자미학 편력기 그 23번째 시간입니다. 오늘 이 시간에는 서법 중에 상회지상, 즉 허국의 상을 잡아라에 관한 의미를 한번 탐색해 보겠습니다. 전통적인 서법을 논할 때 가장 먼저 거론되면서 결코 무시할 수 없는 개념 중에 하나가 바로 떠들자 의와 코끼리 상자 상의 의상입니다. 역시 위진남북조 시대의 혈학자들로부터 나온 이 의상이란 용어를 굳이 우리말로 풀이해 보자면 마음이 그린 형상 정도가 될 것 같군요. 당나라 때 나온 서법노 중에서 대단히 귀중한 저작물 중에 하나로 서기 687년에 나온 서보라는 저서가 있습니다. 그 책의 저자는 왕이집 필법을 이어받아 초서에 아주 능했던 손과정이었습니다. 그는 우이위조 참군 또는 솔부록시 참군이라는 벼슬살이를 하다가 40살경에 모함을 당해 낙양의 실급이라는 곳에서 객사를 하게 된 인물로 알려져 있습니다. 손과정은 그 책 서보에서 서법의 의상에 대해 다음과 같은 서술을 남겼습니다. 모든 올챙이나 이슬방울의 특징, 번쩍이는 번개에 뚝 떨어지는 돌의 경이로움, 날아가는 기러기와 들짐승들의 방자함, 춤추는 학과 놀란 뱀의 모양, 깎아지른 벼랑과 기울어진 산머리의 위험, 아슬아슬하게 기대선 볏짚달의 형상 등을 살펴야 한다. 어떤 것은 무겁기가 구름이 무너지는 것 같고 어떤 것은 가볍기가 매미 날개와 같다. 그것들이 인도되면 샘에 물이 흘러드는 것 같고 멈추어 서면 산이 안온한 것과 같다. 곱고 가늘기는 초석달이 청길 절벽에 솟은 것 같고 떨어질 때는 여러 별이 은하수를 이루는 것 같다. 글씨에는 자연과 같은 묘할 묘가 있어야 하는 것이니 이는 힘써 운영한다고 쉽게 이룰 수 있는 것은 아니다. 그러니까 손과정은 서법의 의상을 벼락, 추락하는 돌, 날아가는 기러기, 들짐승의 모습, 놀란 뱀, 샘물, 산새 등등에 비유하려 들었습니다. 예를 들면 세로로 내리걷는 획의 끝을 비치지 않고 붓을 꾹 눌러 거치는 기법을 올챙이 또는 이슬방울 등으로 표현한 셈이 됩니다. 그것은 서법의 의상이 형태상에서 자연물을 닮아야 함을 설명하기 위한 것이며 또한 서법의 의상은 자연물의 본체와 그 생명을 표현해야 한다는 것을 강조하기 위함이었습니다. 반복이 되겠지만 노장자에 의하자면 길도와 기운기는 자연조화의 본체와 생명이었습니다. 만약 서법의 의상이 도 또는 길을 표현할 수가 있다면 이는 무한과 통하는 것이 되며 묘의 경지에 오른다는 의미가 된다는 뜻입니다. 그러한 경우에 손과정은 자연과 같은 묘가 있다 하는 의미에서 동자연집 묘유라 표현했습니다. 다시 말하면 그는 서법에는 반드시 동자연집 묘유가 표현되어야 한다고 했습니다. 당나라 초기 구양순과 함께 태종 황제의 서법 사범이 되기도 했던 우세남도 필수론이란 그의 저서 계모편에서 서법의 의상에 대해 다음과 같은 서술을 남겼습니다. 서도는 현묘하여야 하고 반드시 징심원사, 즉 맑은 마음과 아득한 사려가 있어야 한다. 최상의 아름다울 미와 최상의 묘할 묘 사이에서 귀신신행하고 뜻에 철저해야 한다. 그리고 마음은 마음이 아니라는 것을 깨닫고 묘와 합치되어야 한다.
여기서 놓치지 말아야 할 것은 서법의 의상으로 우세남이 동원한 현묘나 징심 또는 원사 등의 개념들이 하나같이 노장자미학에서 비롯되었다는 사실입니다. 금을현과 묘할묘는 이전에 누차 거론되었던 개념이므로 반복을 피하겠는데, 징심이란 개념 또한 결국은 노장자가 제시한 바 있는 허정적 마음이며, 원사 또한 위진남북조시대 때 현학자들이 상징한 개념으로 결국은 머론, 즉 금을현을 따라야 한다는 뜻이 됩니다. 미학적 개념으로서의 머론은 장차 거론될 산유사문편에서 자세한 거론이 뒤따를 것입니다. 따라서 논리상에서 보자면 막말로 도가적 수양을 하지 않고서는 위대한 서법가로 거듭 태어날 수가 없다는 뜻이 되기도 하는 것입니다. 역시 당나라의 서법가이며 서단, 서의 등과 같이 무척이나 귀중한 서법 이론서를 펴낸 바 있는 장회가는 거의 또 다른 저서 문자론에서 만약 서법이 실용적 목적에만 부합하면 이는 예술이 될 수가 없고 반드시 현묘가 더해져야 서법이 돌아갈 수 있는 한묵지도가 될 수 있다 하는 말을 했습니다. 실용적 목적에만 부합하는 서법이란 능격, 즉 솜씨의 수준에 해당된다는 뜻이 되고, 서법이 예술적 차원인 묘격이 되려면 당연히 도의 차원으로 성격되어야 한다는 뜻입니다. 이전에 장자에서 나오는 백적인 포정이 손을 잡는 우화를 거론할 때도 해설되었다시피 실용이란 차원에 머물고 보면 결코 예술은 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리고 장회가는 서법의 의상에 대해서 귀신신자, 채색채자, 신체가 지극한 것은 그 깃틀의 현미, 즉 미묘함의 나타남에 있다. 현묘한 뜻은 물려 밖으로 드러난다. 자연의 공과 같아야 하며 조화의 일치를 터득해야 한다 하는 뜻도 밝힌 적이 있었습니다. 현묘의 뜻은 물류 밖으로 드러난다는 말이 되며, 그 뜻은 역시 상외의 상을 말함이 되며, 그 작품의 기운기가 무한으로 연결되어야 한다는 뜻이 됩니다. 결국 장회간의 생각 또한 송가정이나 우세남과 같이 서법의 의상은 자연조화의 본체이며 생명에 해당되는 길 또는 기운기를 아울리함을 강조한 것에 지나지 않습니다. 다시 말해 서법에서 자연과 같은 묘를 표현하려면 열매실과 함께 빌허 또한 중시하지 않을 수가 없다는 의미로 결론 지어집니다. 왜냐하면 기운기 또는 길도는 있을 류에만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빌허에도 있다 하지 않았겠어요? 서법의 의상은 상외에서 묘할 묘를 취해야 한다는 뜻이 됩니다. 이를테면 자간이나 행간이 허물로서의 여백이 아니라 기운기로 충만되어 있어 무한한 생의가 거기에 깃들어 있어야 한다는 뜻이 되는 것입니다. 남제시대에 예서에 능했던 왕성근 또한 그의 논서에서 글씨의 두 정의를 제시하며 서도의 오묘함은 위신심과 몸체가 최상이며 모양형과 바탕질은 그 다음이라 했습니다. 그 말은 노자가 말한 바 있는 대교약줄, 즉 소박미와 통하는 뜻이 되어 밖으로 드러난 글씨의 모양이 문제가 아니라 그 글씨에서 우러나는 작가의 의상이 보다 중요하다는 뜻이 됩니다. 작가의 사상은 흔히 백질사, 뜨어자 사이로 표현되기도 했습니다. 관련 학자들은 자연의 묘를 가장 잘 표현한 서법가로 구양순, 우세남, 설직과 함께 이른바 당나라 초기의 4대가로 손꼽혔던
저수량을 치기도 하는데 1984년에 간행된 중국 서법의 이론적 체계라는 책에서 웅병명은 저수량의 서법에서 발견할 수 있는 의상에 대한 특징을 다음과 같이 밝혀놓기도 했습니다. 저수량의 글씨는 그 분놀림이 극도로 민감하여 한번 낙피를 하면 위로 끌어올리고 끄는 것이 거의 종이를 떠나려 하면 멈추고 다시 천천히 하락하면 하락할수록 더욱 낮아져서 피력의 말단에 이르면 한 차례 갑자기 죽은 듯 멈추거나 때로는 일파가 호탕하게 열린다. 어떤 사람은 말하기를 안진경에 걸치는 종이를 한 촌 파고들고 저수량에 걸치는 종이를 한 촌 떠나 있다 하는 말을 했으니 이는 진실로 적당한 분평이다. 바로 안진경에 걸치는 분놀림이 쟁지로 밭을 갈면서 대지에 파고드는 것 같고 젖은 땅을 뒤집어 도랑을 파는 것 같다. 그 반면에 저수량에 걸치는 분놀림이 춤추는 사람이 발끝으로 가볍게 비약하거나 하락하는 것 같아서 근엄하면서도 우미한 절주가 점점이 솟아나고 있다. 이는 일종의 민감함이며 감성의 유쾌함을 고도의 정신성으로 성화시킨 도가적 아름다움인 것이다. 저수량의 글씨의 또 다른 특색은 공간에 대해 민감했던 것이니 당시에서는 글자 사이에 금이 생기고 행간이 옥윤하다 하는 평을 했습니다. 노장자에서 말한 업설무의 중요성이 서화상에 사용된 것이니 이는 곧 여백의 중요성이다. 모든 도가 경상의 예술가들은 모두 여백이 생기를 획득하고 영화하게 되는데 중점을 두었고 반면에 이슬류의 부분은 먹을칠한 것이 그리 많지 않았다. 만약 다시 안진경의 글씨와 저수령의 글씨를 비교하여 본다면 안진경은 피력이 조실하고 결구가 은밀하며 글자와 글자, 줄과 줄의 결구가 긴밀하고 유와 무가 서로 대립하고 있지만 이슬유가 우세하고 업설무를 배척하여 정복하고 있다. 저수량의 서첩에서는 유와 무가 서로 용납하고 서로 비추어주며 서로 삼투하여 한 조각의 넓은 공간에 평온한 고요함을 조성하고 있다. 요약을 해보자면 안정리의 글씨는 튼실한 반면에 저수량의 글씨는 상외의 묘를 더욱 잘 취해서 예술성이 보다 뛰어난다는 평이 되겠습니다. 달필가로 알려지기도 했던 안진경은 서기 734년에 26세로 진사에 급제하고 764년에 형부상서가 되었으나 재상 노교의 모함으로 용흥사에서 암살되는 비유로 생애를 마감하게 되었습니다. 결국 그는 난세를 정의와 충렬을 일관한 강직한 성격의 소유자였던 것입니다. 따라서 그의 서체에는 공맹자에 의한 유가적 사상이 흘러넘쳤다고 볼 수도 있겠습니다. 그에 비할 때 저수량은 아버지가 18학사 중에 한 사람이었으며 자신은 역사 기록관인 사관 내지 간관 즉 국왕에게 간언하는 주기로 당태종이 임종시에 당신의 후사를 부탁할 만큼 왕의 총애를 받기도 했었습니다. 그러니까 저수량의 마음은 항상 여유로웠습니다. 이렇게 서법의 의상이 업설무에 중점을 두고 여백에 중점을 두었기에 의상의 개념은 다시 어경으로 확대되기에 이르렀습니다. 상이란 어떤 고립적 유한적 문상에 해당되고 상회지상에 해당되는 지정정작 정이란 곧 대자연이나 인생 전체를 그려낸다는 점에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경은 상을 포괄할 뿐만 아니라 또한 상 외의 여백미까지 포괄하고 있다는 의미가 됩니다. 따라서
경은 한 포기의 불, 한 그루의 나무, 찬란한 햇빛, 하늘의 사과일 뿐만 아니라 또한 원기가 유동하는 자연조화 전체를 아우름이 되기도 합니다. 경은 곧 있을 유와 없을 무의 합체인 현이 되며 장자가 밝힌 바 있는 상망, 즉 모든 형상을 이름이 되며 특히 노자 철학을 숭상했던 당나라 말기의 시인 사공도가 말한 것처럼 상회지상이며 경외지경이 되었습니다. 송나라 때의 학자 소식도 흐한 까닭의 망경을 받아들인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의경설은 비단 서법에만 국한되는 미학적 개념이 아니라 시, 서, 화 등 중국의 고전예술 전 장르에 두루 적용되는 개념이 되기도 했습니다. 저간에 서예를 그냥 무수로 휘갈긴 글씨 정도로 여겼던 분들은 아마 오늘 좀 놀라서리라 여기십니다. 이를테면 붓글씨에 관한 미학이 이처럼 심오할 줄은 잘 몰랐을 테니까요.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 이 시간에는 이부 일획, 즉 일획을 알면 법이 생긴다 하는 말의 의미를 분석해 보기로 하겠습니다.